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청춘실현 극복 방송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시즌3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왜 이거 안 해주세요? 뭐 될 것이니까요? 네. 창피했잖아요. 아, 전 좋아했어요. 네. 창피와 좋음이 이렇게 반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소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축구전쟁의 김맹구입니다. 계속 소개가 바뀌시네요. 오늘도 상담사가 되셨어요? 계속 고민인데 댓글 좀 잘 써주세요. 상처받아요. 상담사인데 상담을 하지 말래. 이거. 아, 맞아.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이분은 상담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아주 냉혹한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니까 먹고 살지 말라고 하면 어떡해. 너무 슬프잖아. 오래오래 저를 봐주세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연습생이라 그래서요. 그럴 수 있지. 그럴 네. 수 있고 오래 보면 또 이쁘겠죠. 자존감이 높으신데요? 울었어. 네. 청남에는 이제 격주 1회 촬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한국사회 분석으로 나가고 있고요. 2부는 메일로 받은 사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방송 나간 사연자 후기가 왔어요. 네. 그래서 후기 좀 읽어주십시오. 아주 반갑게 또 후기를 적어주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연자입니다. 야근을 하는 바람에 라이브를 놓쳤습니다. 이렇게 귀한 조언을 해주신 김태형 소장님과 맹구님, 성미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제 잘못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난생 처음이에요. 제 잘못이 아니라는 말 듣는 거요. 늘 주변에선 넌 이게 문제야 라는 소리만 많이 들었었거든요. 어제 퇴근하자마자 듣고 지금까지 깊게 생각해 봤습니다. 과도한 사랑과 인정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걸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인간관계가 무섭고 힘이 들지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과도한 사과를 하거나 제가 의도치 않은 실수를 했을 때 과잉 반응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형 소장님 정말 뚝집게이신 것 같아요. 가정을 하시는데 제 상황과 찰떡까지 맞아떨어지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추천해주신 책은 일시품절을 떠가지고 풀리면 구매해서 정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있다. 일시품절이 됐어요? 그러게요. 이럴 수가 지금 잘 안 팔려서 그런가? 새로 또 찍으셔야겠네요. 네. 뭐 이제 계속 이렇게 주문하면 또 찍을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후기들도 몇 개 좀 읽어드릴게요. 건강족구님이 또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호구가 되어가는 민주당도 이처럼 지나친 저자세, 맥락 없는 사과, 내 탓만 하지 말고 상대가 이상한 새끼네 하고 당당히 털어내라 네.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그게.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힘 같은 사람들은 어떤 합리적인 대상 이렇게 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는 이제 비정상적이고 청산해야 되는 대상인데 자꾸 그 사람들과 협치하고 정상적인 정치를 기대하는 이런 거는 좀 버려야겠죠? 과도한 사과 네. 하지 말자. 그러니까 자꾸 법사위원장 넘겨주려고 하고 막 약속을 지키라고 하고 이러면 안 지키고 뻔한 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는 우리가 답답해지고 있죠. 네. 좋아요. 다음 후기도 읽어주십시오. 네, 소망바라기님. 어느 진보 방송에서 윤석열이 전쟁 일으킬까 걱정된다고 해서 너무 걱정이 심하네 생각했는데 김태형 소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윤가가 위기를 자초해서 정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빨리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게 답이겠습니다. 네. 라고 하셨어요. 어느 진보 방송 왠지 저희였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윤석열이 전쟁 일으킬까 걱정된다라는 논조로 방송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고조될 거다, 그거를 활용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실제로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데는 없거든요. 네, 우리일 확률이 높고 네, 저희 확률이 높죠. 더 강해졌다. 네. 진짜 위기가 더 무서워요. 세졌죠. 네. 지금 남편하고 전쟁 나면 어디서 만날지 매칭 포인트를 그게 6.25 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짐이고 피난 가고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전쟁은. 지금은 미사일 났다 하면 전에 그냥 끝나는 거죠. 딱 10분 안에 미사일 날라오면서 쫙 시작될까 생각하고 뭐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네. 최대한 미군 기지나 이런 데 옆에서 피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떡해. 전쟁 진짜 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정말. 아유. 다음 좋아. 이거 한흐석 한효성님께서 네께서 김태형 소장님 대체 모르는 게 뭡니까? 질문해 주셨어요. 방송에서 안 다루는 거. 안 다루는 거. 방송에서 안 다루는 거? 네, 그건 모르죠. 아니 뭐 소장님은 거의 모르시는 게 없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인식을 하냐면
심리학자시잖아요. 네. 근데 남북 관계 막 세계 정세를 막 분석하시니까 좀 놀라셨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네. 한국 어떤 의미죠? 사람이라면 원래 제대로 된 학자라면 폭넓게 아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걸 못하던 사람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하나도 모른다든가 심리학만 알고. 그럼 인간 심리는 뭐 얼마나 제대로 알겠습니까? 남북 관계를 모른다. 그래도 심리를 안다는 건 어폐가 있고. 그래서 좀 폭넓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학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자기 전문 분야만 아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놀라는 게 있는데 원래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촘스키 네. 그 언어학자로 유명하죠. 네. 근데- 언어학자예요? 전 철학가인 줄 예, 알았는데. 근데 굉장히 진짜. 폭넓어요. 전쟁 반대 성명도 항상 하시고 네. 진보적인 활동 하시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석학기나 학자 아니겠습니까? 네. 진정한 석학이고 학자다라고 본인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모르는 게 뭘까? 자요. 자, 잘 살아보세 TV님. 또 이제 나오는데 김태형 소장님은 시민언론 열린공감TV에 프로그램 하나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열린공감TV에 말씀하셨는데 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된 학자 겸 심리학자님이 비주류인 게 너무 답답해요. 언제 진출하시는지. 네. 왜 비주얼 지금 공영방송 나가시는 TBS 이제 심리학계에서는 주류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못 봤죠? 죽었다 깨나도 못 봤죠? 어떻게 하면 주류가 될 수 있나요? 주류가 되면은 네. 정확한 심리 분석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조상. 그렇지는 않죠. 제가 주류가 된다는 뜻은 제가 주장하는 심리학 이론이 대세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국가에도 이익이고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겠죠. 네. 뭐 다 좋은 일인데 미국이 빨리 망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미국의 영향력 하에 심리학이 심리학계가 좌우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김태형 소장님을 주류로 만들려면 우리가 할 일이 많겠네요. 네. 일단 미국에서 서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케이. 또 그다음 신기수님. 난 푸틴만 나쁘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 언론이 국민을 장님으로 만드는구나. 그러셨어요. 지난주에 네. 우리가 전쟁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어쨌든 지난주 방송 보시고 새로운 관점으로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 많아지신 것 같고 윤석열이 전쟁 위기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하는 분들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많이 봐주십시오. 네. 네, 그러면 사회심리 분석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 얘기로 가장 이슈였을까요? 우리나라에서 크게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금방 사라졌어요. 아베 사망. 깜짝 놀라긴. 네. 했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야? 왜. 사제총에 네. 맞아서 죽게 된 건데 요 사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이게 지금 궁금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날 왔다 갔다 했는데 일본 극우 세력의 핵심 인물인 아베, 망언으로 유명했던 아베가 총에 맞아 사망했는데요.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처음 어떤 생각이 드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아우 잘 죽었다 이럴 수도 있고 그래도 죽었는데 좀 안 됐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으니까 지난 일은 묻어두고 뭐 명복을 빌자 뭐 그게 사람 도리지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했던 그런 잘못이 그냥 다 묻힌다는 게 좀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더 분통 터지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용서 못하는 내가 좀 이상한 건가? 내가 이 마당에 내가 이래도 되나 인간이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이처럼 마땅한 분노 그리고 사람의 도리 사이에서 생기는 딜레마 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다 죽음을 애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죠. 저는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도리가 있냐 과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침략자들을 죽음을 명복을 빌고 애도해야 됩니까? 잘 죽었다고 생각해야죠. 그쵸, 우리 심지어는 옛날에 죽이기도 하잖아요. 가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의 탈을 썼다 해서 다 인간 아니죠. 모든 인간에 대해서 죽음을 애도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잘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죽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죽음을 평가하느냐가 중요한데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한국 사람들의 국익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누군가의 삶과 죽음을 평가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애도를 하느냐 명복을 비느냐 이런 게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베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냥 누군가 죽었다니까 아쉽네 뭐 명복을 빌어야지 이런 사람들이라면 뭐 특별히 문제가 없겠지만 아베의 전 행적을 다 안다면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또 일본을 다시 군사대국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도 계속 추진했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베가 뭐 죽었으니까 애도를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토 히로부미가 죽었으니까 애도해야 된다는 말과 뭐 통할 수도 있다. 그렇죠.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왜 어려웠냐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 아베의 망언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 이제 분노스러웠지만 예를 들면 이제 이건희가 죽었을 때 이런 혼돈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죽었는데 뭐 애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우리가 이건희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당사자들은 아니니까 당연히 피해 당사자들은 잘 죽었다. 아우 저 새끼 아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반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그런 심리였던 것 같아요. 아베 그러니까 그게 사회의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회의식. 어느 정도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도 어떤 노동자들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평생을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거다. 그런 어떤 사회의식을 갖고 있다면 잘 죽었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애도나 못하고. 근데 그런 의식이 별로 없다면 아 그냥 한 인간으로서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베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냐. 그다음에 아베가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어떠하냐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다 자기의 인식만큼 사태를 정확하게 읽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태도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아베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는 그 사람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베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로 아베와 한국 사회 또는 자기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느냐 또는 거기에 따라서 어떤 태도를 형성하고 있었느냐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하려면 속이 이제 비워져야 진짜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뭐 명복 빈다고 가짜 용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대 전두환이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도 못하죠. 없는 분들이 많죠. 반성 안 하잖아요. 네. 죽을 때까지 끝까지. 반성 안 했잖아요. 저도 용서할 생각이 없어요. 네. 용서는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본인이 정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을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안 해도 돼요. 하기 싫으면. 근데 이제 보통 용서는 자기를 위해서 해라. 이런 이제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건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보통 그렇지만 국가 간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라든가 식민지를 당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뭐 개인 차원에서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 그건 진짜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전두환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나는 애도할 수 없다. 그 인간 죽은 거에 대해서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또 뭐라고 욕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가진 인식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의아하다면 서로 대화를 해볼 수는 있겠죠. 당신은 왜 그러냐.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을 좁혀갈 수 있는 거죠. 아 제가 이제 그 아베가 그래도 총에 맞아서 죽은 거잖아요. 비참하게 죽은 거잖아요. 네. 아 저는 천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통쾌했단 말이에요, 솔직히. 근데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통쾌함을 느끼는 게 좀 그런 찝찝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음 좀 털어졌네요. 제가 아베와 저와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인식을 높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만약에 지금 맹구의 말이 이해가 안 가는 시청자가 있다? 그러면 아베의 망언을 한번 찾아보면 네. 이해할 수 있는 찾아보는 거죠. 거죠. 네. 무슨 일을 했는지. 저도 죽으면 통쾌함을 느낄 만한 사람 많은데요. 있어요 몇 명. 지금 많이 부러워하세요, 일본을. 뭐 일본엔 영웅이 나타났는데 우리나라에도 시대의 영웅은 어디에서 네. 오는가. 그런 얘기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폭력적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는데 심정은 정말 공감할 수 공감되거든요. 있잖아요. 아니, 제가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 한 병폐를 보여준 사건이라고도 생각해요. 주로는 미국인데 좀 유명한 정치인 또는 훌륭한 사회운동가는 다 미친놈 손에 죽었거든요. 그 예를 들면 존 F 케네디 누가 총 쏴서 죽였는데 오스왈드인가요? 하여튼 미친놈으로 판명됐는데 그거 누가 믿어요. 안 믿잖아. 그래서 영화도 만든 거 아니에요. 마이클 모어가. 그래서 케네디는 누가 죽였는가. 그럼 제가 안 죽였어요. 이런 이제 농담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존 레논 죽인 놈도 미친놈이에요. 존 레논 이제 사회운동가가 됐을 때 또 뭐 노조 지도자도 죽이고 아무나 막 죽이잖아요. 그렇죠. 미국 같은 많이 경우에는. 했어. 근데 죽인 놈은 꼭 미친놈이에요. 중요한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친놈을 통해서 죽인 거 아니냐라는 음모설이 나오는 거고 또 음모설을 배제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저 사회가 정상적인 정치 과정을 통해서 문제 있는 정치인을 제거하거나 끌어내리거나 하는 걸 못하고 결국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일탈적인 어떤 반사의 행동을 통해서 죽는 거, 그런 것은 사실 좋은 사회 현상은 아니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폭탄을 들고 군국주의자 아베를 처단하겠다 해가지고선 누가 이제 돌격해가지고선 전쟁을 선포하고 죽였다. 차라리 그 이슬람 세력처럼 메시지를 전하고,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고, 그럼 이제 그것도 뭐 테러는 테러일 수 있지만 어쨌든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죽인 거구나. 이게 근데 이거는 그냥 엄마가 그 통일교 신자인데 뭐 그런 식으로 좀 정신적인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자꾸 누굴 죽이는 현상이 나오잖아요.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결코. 미국이 그게 너무 심했는데 일본으로 넘어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현상이. 그럼 그 다음 차례는 한국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는 사람은 꼭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만이 아니고 다른 정치인, 좋은 정치인도 그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것도 이제 사회의 분위기로 분석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일탈, 어떤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고 사회 분위기가 이런 그 민주적인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뭐 이게 개선이 안 되니까 누군가의 일탈이 생길 수밖에 없는.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위험하네요, 지금. 그래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에요, 결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영웅이 나타나는 걸 좀 응원 좀 적어주시고 민주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네, 어떻게 될지 경험이 모르겠지만 있으니까 우리가 또. 네. 다음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대 가족부 영화를 봤습니다. 두 분 다 보셨나요? 안 봤습니다. 못 보셨나요? 네. 넷플릭스에 안 떴던데. 네, 아직 그 영화관에서 상영 중입니다. 저는 영화관을 안 갑니다. 네. 다음에 오로지 넷플릭스. 따로 파일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엄청 인상적이게 봤던 게 윤석열이 집요하게 조국을 공격해가지고 무참하게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한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검찰총장으로 임명되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가지고 같은 회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윤석열이 앉아 있고 조국이 앉아 있었단 말이죠. 근데 너무 조국 전 장관은 진짜 뭔가 품위가 있고, 근데 윤석열 머리도 막 그때는 엉망진창 막 머리 거의 반은 빠져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막 땀 흘리고. 딱 투샷을 보는데 윤석열이 조국한테 열등감을 느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리고 조국을 집요하게 그렇게 공격해서 무너뜨린 이유 중에 밝혀진 이유로는 조국이 대통령이 될까봐 점을 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가장 심했어요.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쳐도 또 이렇게 악질적으로 공격할 수가 있나, 중국에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은 이유는 열등감 같은 게 있었던 건가라고. 그것도 결합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기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특히 이제 증오와 뭐 이제 반대 뭐 이런 거는 대체로 자기 이익과 관련이 돼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는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돈을 쫓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대권을 잡아야 되겠다. 근데 제일 위험해. 저 인간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잡아뜨리려고 그러겠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그게 제일 중요한 동기라는 건 확실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너무 지나칠 정도의 격렬성과 또는 비정상성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제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가 이제 가미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윤석열에 대해서는 분석을 자주 했었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거든요. 이제 권위주의 성격자 그러면 자존감이 낮다라는 것과도 통하잖아요. 무력감이 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자기를 좋은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자기 좋지 않게 보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당연히 열등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뭐 조국하고는 좀 대비가 너무 심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죠? 생긴 것도 너무 차이가 나고 극단적이고 배 나온 것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지적 수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윤석열로서는 자기 아픈 데를 찌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개인적인 심리를 쏟아부었을 수 있다. 그래서 열등감도 전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조국을 저렇게까지 할 게 뭐가 있나. 이거 지금 화가 나서가 아니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명분은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었지만. 근데 권위주의 성격자는 사람을 짓밟을 때 좋아해요. 쾌감을 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저런 사람도 법무부 장관 사실 자기 상급인데 내가 눌러놓을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 영화에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법무부 장관 임명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명 강행되니까 그다음 완전 이렇게 꼭지가 돈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받았습니다. 열등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또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게 우쭈쭈해 갖고 주변에 막 사람들을 놓는데 조국은 좀 그런 게 안 통했던 게 아닐까. 네, 말 안 통하는 사람이기도 내 했겠죠. 말에 전혀. 근데 윤석열이 열등감을 안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걸요. 어떤 면으로도 한동훈? 한동훈도 지보다 낫죠. 생긴 거랑 이런 게. 근데 이제 자기 밑에 있다고 생각하면 말도 열등감을 안 잘하고. 느끼지 않나요? 그거와 상관없어요. 그래도 느끼는 다른 거죠. 측면에서 느낄 수 있죠. 열등감을 느끼면 오히려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주변에를 이렇게 띄워줘 갖고 내 옆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데도 뭐 자기보다 옷도 잘 입고 뭐 이러면 이제 싫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열등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위가 높냐에서 결정되잖아요. 다양한 측면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윤석열이 열등감을 안 느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네요. 하자가 있잖아요. 저는 네. 김건희 씨의 열등감도 작용하지 않을까. 워낙 느낌이 세니까. 김건희에 대한 열등감. 김건희가 자기 윤석열을 바라봤을 때 자기 남편에 대한 열등감. 김건희가 윤석열을 자기 남편이라는 거에 대한 열등감. 이런 인간은 내 남편이 생각했다. 그런 거 작용을 하니까 사실 여러 이명수 가지. 기자님이랑 그렇게 막 누구 기자만 만나면 오빠라고 부르고 그런 일들이 일도 일어나는 거죠. 궁금하더라고요. 이익을 위한 결혼이었으니까요, 그거는. 이익을 위한 결혼이 아니고 김건희 씨가 이렇게 낙점한 거예요. 윤석열을. 얘다. 네. 얘를 통해서 내가 꿈을 실현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거의. 이제 그 관계를 봤을 때. 맞습니다. 요거는 제가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언론 폭격, 뭐 사법 폭격 이런 걸 받으면서 사실 되게 억울한 상황이고 진실을 증명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장경욱 동양대 교수님이 있는데 이 교수님이 나오셔서 진실을 밝히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동양대 안에서는 왕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경심 교수에게 좋은 발언, 그 편이 되는 발언 이런 걸 하는 사람 교직원이든 교수든 다 왕따를 시키는 분위기가 있어서 이 교수님이 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활동만 하시고 학교집 이렇게 사람도 안 만나고 막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우울해 보이고 막 힘들어 보이세요. 근데 이제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가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 사실 안 보고 그냥 지나치고 살면 되는 건데 끝까지 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 심정은 뭘까? 인간에게 명예란 뭘까? 좀 이런 고민이 들어요. 뭐 원리적으로 설명하자면 사람한테 이제 생명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육체적 생명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사회적 생명 혹은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이제 이준석 쟤는 정치 생명 끝난 거 아니야? 그 이재명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떨어지면 제 정치 생명은 끝입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보통 정치 생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사회적 생명이죠. 그 일반인들도 사실 정치 생명이 다 있어요. 사회정치적 생명이라고 하실 때. 근데 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 그러면 특정한 전문가들,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인식이 돼 있다 보니까 정치적 생명 혹은 정치 생명을 정치인들만 쓰는 보통.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같은 내용이죠. 사회적 생명이나 생명. 정치적 생명이나.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것 같지 않은 거. 그렇죠. 이게 이제 이 몸뚱아리를 유지시켜 주는 건 육체적 생명인데 사람한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정치적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누명을 썼다든가 파렴치범으로 걸린다든가 이러면 이제 정치 생명은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회정치적으로 난 죽었다. 사람들이 나를 인간으로 쳐주지 않는다 더 이상. 그래서 이제 집단 혹은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존중을 받지 못하고 이럴 때 이제 정치 생명, 사회적 생명이 끝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명예는 바로 그것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래서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의 제일 가는 요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역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뭐 견뎌낼 수 있거든요. 고난을. 근데 못 견디는 게 하나 있는 게 그게 이제 죄책감이에요. 죄의식이나. 그러니까 죄를 짓고 그거를 탕감하지 않았을 때는 그거는 진짜 견디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잡혀가서 고문당하는데 독립운동하다 고문당했다든가 민주화운동하다 고문당했다면 차라리 견딜 수가 있어요. 나한테 죄가 없잖아요. 근데 누구를 죽여서 그 대가로 잡혀가서 손 잘리고 있다. 뭐 공포영화처럼. 그건 견디기 어려워요. 악인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왜냐면 죄의식이 있거든. 그래서 죄의식이 없는 고통은 견딜 수 있는데 죄의식이 있는 고통은 견디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아까 그 교수님이 주변의 압력에 굴해서 진실을 버리고 또 사람답게 사는 길을 버리고 부안해동하거나 굴복했다면 죄의식이 생겼겠죠. 정신을 정말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사는 데서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죄 짓지 않고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소한 죄는 져요. 저도 담배 꽁초 버린 적도 있고 그래. 근데 그런 죄가 아니고 이거 사회적으로 볼 때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죄 이런 건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 네, 그런 건 그래도 지었다면 반성하고 빨리 죄값을 치르고 거기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정신이 계속 나빠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힘들더라도 죄를 짓지 않고 명예를 고수하는 길로 가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죠. 무엇이 진짜 자기를 살리는지에 대한 또 확고한 가치관이 있는 분이신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제 윤석열이 만약에 망한다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보면서. 또 윤석열 지켜주지 않고 당연히 도망가겠죠. 네. 명예란 무엇인가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 보고 감동적이기도 진짜 뭐 좀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이미 뭐 방송 보신 분들 거의 다 보셨겠지만 100만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더 많이 보셔야 될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이제 왜 그랬지 막 그때 더 많이 열받으셨던 분들은 꼭 찾아서 보시면 돼요. 이게 싹 정리가 되면서 이런 흐름으로 왔구나. 이래서 공격당했구나. 뭐 이런 게 좀 이해가 되고. 네, 조국 전 장관님 명예가 꼭 회복될 수 있게 저희도 관심을 끝까지 갖고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얘기입니다. 사람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나토 정상회의 사진들이 이제 속속들이 올라오면서 아주 실시간으로 올라왔잖아요. 너무 참담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 마냥 부끄러움이 막 올라오는 사진들이 많았는데 노루각수 사진 우리가 얘기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보면서 어떠셨어요? 저도 불가피하게 노루각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들하고 걔가 같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아들하고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하고 걔하고 노루각수를 해요. 미안하지 걔한테 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1순위는 우리 아들이지요. 뭐 걔가 1순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노루각수는 이제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가면 그때 이제 바이든이 가서 이 악수를 할 때 노루각수를 하고 이렇게 진짜 대화를 했잖아요. 눈 맞추고. 이 사람은 사람이고 이건 걔인데 개 취급당한 건데요. 동시에 둘이 막 달려오니까 사람이랑 개를 가려서 두 개 보이거든. 근데 한번 구분이 되는 거지. 얘는 노룩, 얘는 눈 맞춤. 그러니까 이게 참 비참한 대접을 받은 건데 사실 이제 걔는 이제 뭐 불가피하게 사람과 다르니까 그렇게 한 건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느냐에서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사람들조차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기적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막 이런 거겠구나. 그러니까 이기적인 게 싫은 거예요. 자기도. 나도 이기적이지만 너는 나보다 더 하지 않냐 뭐 이제 나쁜 놈아. 막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제국주의자들, 식민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자기보다 센 사람. 매국노예요, 매국노. 매국노. 와서 빌빌거리는, 알랑방귀 끼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있거든요. 내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존경스러운 적이 있을 수 있고 경멸스러운 아군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인데 너무 존경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관우같이. 그러니까 조조가 어떻게든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러잖아. 존경심이 생겨가지고. 멋있거든. 죽일 땐 죽이더라도. 근데 우리 편인데 알랑방귀 껴요. 조조가 제일 싫어했던 거거든요. 아부하는 놈. 뒤에서. 그러면 나중에 탁 치거든. 이용해먹고.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 제국주의자나 식민주의자들도 식민 통치를 하면서 사람들을 상대하지만 꿋꿋하고 지조 있고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사실은. 그래서 일본 놈들이 여운형 선생을 높게 평가했던 거거든요. 근데 막 와서 그냥 막 바지가랭이 들고 막 저 사랑해요 이런 매달리고 구두에 묻은 막 오물 핥고 이런 놈들 있잖아요. 싫어합니다. 인간으로 안 쳐줘요. 이용은 하지만 필요로 하고 이용은 하지만 절대로 손잡고 싶지 않은 인간 대접 안 해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또 다른 데 배신하러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소위 이제 적폐 세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은 뭐냐? 미국 형님들한테
싸바싸바 하고 만세 부르고 막 이제 가서 알랑방귀 끼고 뭐 시키는 대로 막 굴러다니고 이러면 사랑받을 것 같고 존중받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더 철저하게 경멸당하고 무시당합니다. 노루각수는 그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볼 때 얘는 이제 아우 저 쓰레기 같다. 아우 눈 마주치면 내가 막 뇌가 터질 것 같아. 막 이래가지고 안 한 거 아니겠어요? 의도적으로 안 했다고 보시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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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의식이 중요하다. 그게 더 무섭죠. 그러니까 이제 싫은 거예요. 부처놈이가. 그게 진짜니까. 근데 이게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동시에 막 여러 사람 달려오면 싫은 사람은 사실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바이든 좀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충격적인 거는 윤석열 얼굴이었거든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멋쩍잖아요. 이렇게 악수하고 나를 안 봤으니까 딱 바로 이 사람한테 가니까 되게 그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그 표정이 이 웃음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지? 그 표정이 저는 억지로 웃는 그 미소. 네. 그게 이제 옛날부터 윤석열의 전매 특허죠. 어려울 때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마다 그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옛날 방송 같은 거 그 토론회 방송 같은 거 많이 보세요. 그 장면에서 항상 그렇게 웃어요. 이상하게. 뭐 자기 몰랐을 때라든지 뭐 이런 거. 몰랐거나 뭐 이제 무지를 폭로당했다거나 어떻게 대응을 못한다거나 혹은 뭐 이제 모욕을 당했거나 쪽을 당했을 때 보면은 이제 그 이상한 웃음을 웃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진실되는 웃음이 아니라서 이제 보고 있으면 우리가 역겨워지죠. 네. 이제 그렇긴 한데 뭐 자기 나름으로 그 방어 기제 비슷하게 만들어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웃은 건데 어쨌든 그 노룩 사건은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계속 미국한테 저자세를 취하면서 마치 하늘 모시듯이 받드는데 어떤 대접을 앞으로 계속 받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네. 한 장면으로 압축이 된 것 같아요. 미워도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보고 있으니까 좀. 그런데 지금 저는 그런 거 보면 계속 연민이 들거든요. 안쓰럽잖아요. 안쓰럽죠. 그러니까 빨리 끌어내려야죠. 네. 그러니까 살리는 길이야 그게. 그렇죠. 도와줘야죠. 그렇죠. 건강한 그런 길이에요. 짓을 안 당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동네에서 그냥 그 이장이나 하고 그러면 누가 그렇게 되겠어요, 그죠? 아니 선생님이 예전에 박근혜는 이제 구속돼야 정신건강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구속되고 나서 정신건강을 찾은 것 같아요. 좀 멀쩡해 보이더라고요. 조금 낮았죠. 네, 좀 얼굴도 좀 괜찮아졌고 네. 보톡스 안 맞아도 네. 좀 얼굴이 괜찮더라고. 윤석열도 건강을 좀 구해줘야 우리가 또 됩니다. 구해줘야. 아니, 근데 이게 한 사람만 해도 이렇게 짠한데 네. 또 우리 그 쌍으로 가가지고. 영부인도 그 전 세계 영부인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전 세계 영부인들 그 사진 찍었잖아요. 단체 사진.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영부인, 그러니까 김건희 씨 찾기에 돌입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도 그렇게 짜네. 근데 그 사진을 보면 사진 보셨어요, 선생님? 네. 사진을 보면 되게 특이한 게 영부인 그 사람들이 다 한 곳을 보거든요. 어딘가에. 근데 김건희만 딱 이 사진을 찍는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딴 데 보고 있다는 거 혼자. 의식하는 거 아닐까? 뭔가 왜 그런 거예요, 자기를 그건 보는 또? 시선들을. 그 있잖아요. 백조 속의 흑조. 얼굴은 백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돌아다닐 때 보면 이제 뭐 이거 외톨이 네. 그 자학한 사람의 특징, 네. 무리와 따로 떨어진 심리, 본인이 아는 거지. 지금. 본인의 느낌이 있는 거죠. 하는 거. 사실 그 나토에 낄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일단 회원도 아니에요. 예, 한국은 아직까지도 외국에서 우습게 보거든요. 우리 그래도 좀 인정받는 나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력은 있으나 군사 주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똘마니 국가다라는. 군사회의라서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나토는 더더욱 그렇죠. 네. 지네도 사실 똘마니면서 이게 그러네. 여긴 더 똘마니거든요. 이 작전지휘권도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깔보는 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거기에다가 뭐 동양인에 대한 편견까지 겹치고 하면서 또 그리고 김건희에 대한 루머가 이미 보도가 세계적으로. 또 유럽에서 돌았고 네. 이제 그런 거 겹치면서 있었겠죠. 영부인들이 일단 김건희를 좀 취급을 안 해준 것 같아요. 김건희 씨를. 네. 그게 이제 하나의 이유가 이제 그건 것 같고 또 하나의 이유는 김건희 씨도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네. 사건을 봤을 때. 왜냐하면 옛날에 그 이재명 같은 경우에 자기 자리 안 만들어줬을 때 성남에서 남의 자리 뺏어 앉았잖아요. 네. 명패 빼고. 명패 치워버리고 왜 내 자리 앉을 거야. 근데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런 깡다구가. 그렇죠. 거기는. 김건희 씨가 앞으로 나가면서 이 비껴라 이것들아 그러면서 딱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왜 끼면 막 이렇게 쫙 하고 이제 그러면 안 껴주겠습니까? 근데 자신 있게 그렇게 못하고 뒤에서 쭈삣쭈삣거리는 거잖아요. 그만큼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다. 여기에 끼기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죄를 스스로 알고 있다. 즉 자격지심이 갖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거의 개인 일정이었으면 누가 뭐라 그래 근데. 그럼 공식 자리에서. 그러니까 김건희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정점에 있는 척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권력을 다 이렇게 아우르고 주무르고 경찰 뭐 검찰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지 이런 게 있는데 나토 회의 가서 그런 쭈삣쭈삣한 모습을 보니까 좀 충격적인 거예요. 윤석열은 그럴 줄 알았고 윤석열은 원체 그랬으니까 그래서 김건희가 뭔가 그렇게 당당하고 그런 심리를 갖고 있진 않구나. 근데 남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가 거지 같은 인간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최소한. 그래서 자기보다 더 센 사람 만나면 무조건 찌그러지게 돼 있어요. 당당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설마 외국에 가서 그럴까? 그러려면 국내에서 그런 짓을 안 해야죠 오히려. 잘난 체를 안 한다거나 과시를 안 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오히려 당당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소박하고 나가서 당당하면 얼마나 좋아. 그게 정상이죠. 정상인의 심리고 아유.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네. 다음 쇼 네. 사진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유 또 쇼 사진 하면 또 이걸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저희 여기 대본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제 나토에서 열심히 또 그 현안들을 본다고 사진을 올렸는데 아니 왜 올렸나 몰라 논란을 만들 거면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한데 흰 백지종이 그러니까 보안이라고 얘기는 하던데 흰 백지종이를 들고 자료를 심각하게 검토하는 그 모습을 또 대통령실 이름을 붙여서 올렸어요. 왜 이런 사진 보도하는 걸까요? 안 했으면 아무 소리 안 들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제 자기가 꿈에 그리던 원하는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즐거워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대통령 놀이에 여념이 없다 그럴까? 손흥민도 만나고 그걸 만나고 싶었는데 옛날에 못 만나죠. 누가 만나죠? 대통령 되니까 만날 수 있는 거죠. 또 영화 배우도 그 보고 싶었던 애들 불러서 사람들 불러서 막 이제 파티도 하고 신났어요. 빵집도 가고 막 가고 싶은데 영화도 보러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나토라는 데도 가보고. 그러니까 그런 즐거운 놀이를 하느라고 정치를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을 안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해봤자 뭐 특별한 건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다 이런 생각일 거고 웬만하면 더 놀고 싶겠죠. 한 2년 정도 놀고 싶겠죠. 근데 지지도가 막 떨어지잖아요 지금. 네. 국민들 속에서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위기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일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생각해낸 게 그 그러니까 사진이다? 그 사람이든 윤석열 본인이든 주변이든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일을 안 하고 지금 신나게 노는 중이라서 국민들도 좀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지지율도 막 떨어지구나. 뭔가 좀 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지금.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찍은 거겠죠. 근데 왜 빈종이를 했는지 그 주변 사람들도 머리가 나쁜 거죠. 그렇게 센스가 떨어지는데 진짜. 근데 이걸 꼼꼼하게 체크하는 그 구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찍자 누가 하고 나 난리. 우리처럼 막 찍어. 그리고 찍는 대로 막 올리는. 직권 방송이 더 잘 찍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정도를 모르는 요즘에 이제 이 인터넷을 보는 젊은 사람들 비롯해서 너무 집요하잖아요. 그렇죠. 찾는 게. 그걸 못 발견할 거라고 그렇죠.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대충 들고 찍으면 뭐 설마 그런 거 생각을 안 한 거지. 근데 찍고 나서 나중에 이제 네티즌들이 밝혀내는 거거든요. 백진에. 이게 무서운 거라고 이게 요새. 이게 어설프게 쇼하면 다 걸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쪽 사람들은 어차피 쇼밖에 못 하니까 실제로 일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쇼를 계속 하겠죠 앞으로. 앞으로는 종이에 뭐 써 있는 거 갖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또 밝혀내겠지. 그 종이에 써 있는 게 그 업무와 상관이 없는 거다. 이걸 또 이제 밝혀내겠죠, 레슬링들이. 반복될 겁니다, 그런 장면들이. 계속 변명이 이게 진짜 좀 어이가 없는 거지. 저도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사진을 찍을 수는 있는데 여러 장의 사진 중에서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사진을 왜 뽑지? 그러니까 보자마자 알겠던데 그게 너무 보자마자. 하얘가지고. 근데 이해는 됐어요. 당연히 어련히 이해를 하겠지. 지금 이게 뭔 상황인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 너무 우습게 보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 보안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럴 듯한 변명이었는데 저는 그 다음에 더 어이없는 거예요. 그 김건희 씨가 이렇게 보고 있는 사진 있잖아요. 그 보안이면 영부인은 그렇게 다 봐도 되는 원래? 그러니까요. 영부인도 그런 거 보안 다 봐도 돼요? 안 되죠. 그럼 너무 그러니까 지금 하나 해명이 하나도 안 맞아. 안 맞아.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걸릴 줄 몰랐다. 죄송하다. 우리가 또 착하니까 연민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해하거든. 쇼를 한번 해봤다. 미안하다. 더 잘하겠다. 앞으로 쇼를. 이래야 되는 거죠.
네. 그거라도 잘하기를 바라는 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런 사실 이렇게 충격적이고 별 일이 아닌 걸 이렇게 분석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상황입니다, 진짜. 그러게요. 그 바지 돌아간 사진 있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무슨 마음이었냐면 바지가 돌려서 입었을 것 같은 거예요. 자꾸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런데 야 그래도 대통령이 그래서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저 빌었어요. 제발 이건 아니라고. 제발 누군가 아니라고 해줘. 근데 다행히도 아니더라고요. 그 바느질 선이 있었다. 반사돼가지고 그게 안 보였던 건데 그 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바지를 돌려 입었을까 봐.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 때문에. 아니 근데 뒤집어서 입는 게 힘들어요. 더 어려운 걸 해낼 뻔했네. 해보셨어요? 아니 그걸 누가 해봤어요. 그거. 잘 안 들어간다니까. 아니, 어떤 분이 시험을 해봤어요. 이게 되나.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 안 힘들어요. 윤석열은 못하는 거네 그럼. 그러니까 안 안 했을 돼. 거다라고 했는데 그 마음 언저리에는 그쵸. 했을 것 같은 그 느낌이. 그렇죠. 네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정말 네, 속상했습니다. 워낙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능하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조심해야 돼. 우리 이렇게 자꾸 힘 빠지면 안 돼. 이런 걸로. 외계인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음모론 또 나오고. 네, 이상한 만약에 외계어를 하면 실제로 제가 의심 또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지구인이 아닐 것 같은. 네, 다음은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는 거요.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이원모 인사비서관이라는 사람의 부인 신 씨를 나토 정상회의에 데려갔는데 이 사람이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무슨 역할을 했냐? 해명이 막 다 달라. 뭐 자원봉사 했다, 뭐 아니면 행사 기획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민간인을 어떤 공식 절차를 밟아서 데려가지 않고 어떤 누군가가 결정해서 데려갔다 이거랑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번갈아 가면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사상 초유의 사건이죠. 같이 쓰겠대. 네. 무슨 일이야. 근데 너무 웃긴 게 같이 쓰는 것도 아니에요. 윤석열이 여기 있으면 기관이 딴 데 쓴다는 거가 더 웃겼는데 어쨌든 이렇게 집무실을 막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에요. 민주주의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분명히 의전 비서관들이 다 있고 이게 점검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개무시하면서 진척을 시킬 수가 있나. 이게 계속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주의 시스템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옆에서 누가 알려줬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옆에서 모르는 거죠,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갔구나. 예.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자기 권력을 꾸려왔느냐. 쉽게 하면 패밀리 정치를 한 거란 말이에요. 쭉 과정을 보면. 대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가요? 젊은 시절부터. 젊은 시절부터 측근들을 주변에 두면서 거기서 대장 노릇하는 걸 좋아했어요. 먹고 마시고 하면서. 권력 놀이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권력욕을 충족시켜 왔는데 그러기에 이제 검사 시절에도 자기 패밀리를 구축해서 그 사람들로만 정치를 하는 그런 쪽으로 쭉 성장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겠어요?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그냥 해먹으면 되는데 무슨 절차가 필요하고 규칙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하겠어요? 번거롭다고 생각하겠네요. 오히려 그런 건 거의 머리에 안 들어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적 시스템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다. 거의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측근 정치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측근만 기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다시 얘기하면 자기 측근을 위한 정치, 자기와 측근을 위한 정치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를 들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두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겁이 많고. 그럼 두려움과 겁이 많다라는 것은 결국 본질적으로 뭘 무서워하는 거냐면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상이 무섭다라고 하면 밖에 있는 나무나 풀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세상이 무섭다라는 말은 결국 사람이 무섭다는 뜻이거든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에서 기본은 두려움과 대인 불신감이 있어요. 그러면 광범위한 인재 등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못하죠. 사람 못 믿으니까. 네.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아주 자기가 익숙한 측근들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려고 그러겠죠. 이게 이제 거기서 뭐 민주주의 시스템이니 뭐니 이거 생각이 없는 거죠. 일단 심리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복합되면서 측근 정치를 하고 있는 게 나타났다. 근데 저는 예전에 이미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당선되면 측근 정치할 거라고. 근데 이제 그게 시작되는 거죠. 너무 대놓고 해가지고. 네, 이제 그것도 윤석열 특기죠. 대놓고 하는 거. 지질도 눈치 안 보고 다 눈치 안 보니까. 네. 대놓고 하는 게 또 특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최순실이 울고 간다. 진짜 최순실 억울한 상황입니다. 왜 안 돼? 왜 안 된 거야? 나는 왜 안 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조중동에서도 윤석열이 지금 비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칼럼을 제가 동아일보가 35개의 사설로 비판을 하고 조선일보, 중앙일보도 한 10건씩 보도했다고 하는데 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제가 이것도 대선 전에 분석했던 거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적폐 세력이나 기득권층을 위한 정치도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기득권층이나 적폐 세력은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쉽게 가면 뭐 극우보수 세력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정치를 해달라고 윤석열을 밀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제가 예언했어요 그때. 그럼 누구를 위한 정치만 할 거냐? 자기와 측근들 오로지. 나와 김건희. 김건희 씨 측근들, 토리. 장모 뭐 이런 토리 이런 그쪽에서의 사람만 가지고 정치를 할 거란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적폐 세력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죠. 그러니까 내부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이 소위 이제 한국의 지배층을 대변하는 정치를 해야 자기들이 밀어줄 건데 이 안에 들어와서도 지들만을 위한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열이 받겠죠. 그러니까 조중동도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배신당하는 거죠. 우리가 밀어줬는데 그렇죠. 이 기회가 우리의 요 이익을 바운드리 안에 못 들었어요. 대변하는 게 아니고 지네들만 데리고 지네만 잘 살라 그래? 뭐야 우리한테는 떡고물을 안 줘? 그럼 좀 혼을 내줘야 되겠다. 열받는다. 네. 이게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연장선에서 볼 때 자기의 이익, 자기 측근의 이익을 중심으로 아주 협소한 사회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또. 그러니까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뛸지 잘 모르는 거죠. 뭐 이제 예측이 가능하면 협상이라도 해볼 텐데 야 이거는 너희가 먹고 같은 편인데도 몰라. 이건 우리가 좀 먹게. 근데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이 쉽게 가면 광견병 걸린 야생마? 이거 맞아요? 야생마가 광견병이 걸릴 수 있어요? 걸릴 수 있나? 하여튼 네. 이제 비유를 하자면 거의 통제 불능의 불가능해. 어디로 튈지 모르고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조기에 길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길들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까는 거죠. 계속 까서 신경 쓰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도 좀 들어. 그리고 너무 나대지 마, 날뛰지 마. 이게 하나 또 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하나는 미국에서도 윤석열을 어느 정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과 관련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생각이 너무 단순하잖아요. 네. 뭐 까불어 북이 그러면 우리가 한 방 치면 쟤들은 다 죽을 거야. 혹시 안 죽으면 나처럼 도망가자. 형님이 계셔.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는 수준이라서 미국도 안단 말이에요. 저거 잘못하면 사고 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그래도 북과 전쟁을 안 하려고 핵전쟁으로 갈 수 있으니까 나름 자제하고 컨트롤을 되는데 윤석열은 안 될 수도 있다. 컨트롤이. 하다못해 북에 대한 극언을 쏟는다든가. 그렇죠. 네, 북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야, 열받는데 포 좀 쏴. 그게 또 이제 통제 밖에서, 미군 통제 밖에서 쏠 수도 있어요. 네. 최악의 경우는. 그러면 통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선 조치 후보고 하라고 했잖아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그런 등의 위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길을 좀 눌러놔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도 조중동을 통해서 활용하고 치는 있다.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건 추론인데 그런 것들이 복합돼서 초반부터 이 적폐 세력과 기득권층이 총력을 다해서 윤석열을 지지하기보다는 막 치고 있는 이상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국힘당 내부 사정도 지금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럼 윤석열이 자기를 밀어줬던 권력들을 등지고 있는 행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선생님이 국힘도 탄핵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그게 지금 이해되는 상황이고 조중동도 그렇게 비판 사설을 계속 냈지만 윤석열이 통제되지 않거든요. 지금 또 발언하는 거 보면. 네, 통제 안 됩니다. 네, 언젠가는 판단은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을 정리를 좀 할 때가 오겠다 이렇게. 김건희 씨가 대통령이 되나? 아니죠. 김건희도 함께 같이 구속돼야 돼. 김건희는 벌써 구속될 사람입니다. 주가 조작 때문에. 그러게 말입니다. 네. 좋아요. 아까 우리가 최순실 얘기 잠깐 했는데 지금 요새 짤 보니까 최순실이 당황한 표정. 네.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억울해하는 표정. 네. 네. 아니 나는 1억에도 못 탔고
난 대통령하고 40년 지기 이만한 친한 사람이 어딨다고 나도 못했던 거 나는 감옥에 가두더니 감옥에 가둔 사람이 윤석열이잖아요. 그런데 너는 왜 그러고 있냐 억울하다. 그럼 윤석열 네. 대통령 그렇게 얘기하겠죠. 너는 숨어져 있지만 난 대놓고 하지 않냐. 그 차이다. 그러니까 나랑 너랑 다르다. 그게 물론 다르죠. 검찰 권력과 검찰 권력 없는 거 다른 거지. 옛날 군사 독재 이후 시절에 박근혜고 검찰 독재 시절은 새시대다. 박근혜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머리가 가볍다는 건 비슷하잖아요. 네. 머리가 비어 있다. 네. 이건 이제 똑같아요. 근데 이제 박근혜 같은 스타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스타일에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해요. 그래가지고 시간만 나면 드라마 보고 그랬잖아요. 드라마 보고 뭐 이런 거 하고 싶어. 자기 침소에 들어가서 드라마 보고서 막 헤헤거리고 막 이랬잖아요. 시간 국민들을 자극하는 측면은 좀 덜하죠 오히려. 예, 나중에 그 최순실 건이 터지면서 이제 열받아서 그런 거고 세월호가 터지면서 더 이제 빵 터진 거지. 앞에 나가서 우리를 약 올리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만큼 머리는 비어 있지만 자꾸 나서요. 말하고 싶어 하는. 말하고 싶어요. 거침없이 얘기해요. 아침마다 기자들한테 한 번씩 하다가 어록을 계속 남긴다든가 계속 뭐라고 한 번씩 하고 뭐 나대고 뭐 설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를 번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딱 그 스타일이에요. 매를 버는 스타일. 나 좀 때려줘 뭐 거의 그런 느낌으로 움직인다 그럴까. 그런 어떤 차이가 있고 최순실과 김건희 씨를 비교한다면 두 사람 다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돈을 쫓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절도범이라 그럽니까 사기꾼이라 그럽니까 이게 있잖아요. 돈에 이제 뭐 아주 불법을 동원해서 돈에 환장한 사람들.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라고 잘 표현해줬다. 탐욕스러운 네. 이제 인간 유형이라는 것은 동일하죠. 최순실 씨나 이제 김건희 씨나 그리고 또 타인을 가스라이팅 같은 걸 해서 지배 조종하는 능력도 탁월하고요 둘 다. 근데 또 하나 이제 큰 차이는 두 사람의 차이는 최순실 씨는 뒤에서 숨어서 해요. 김건희 씨는 앞에서 해야 직성이 풀려. 스타일상. 숨어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부창부수죠. 우리는 뒤에서 숨어서 할 수는 없어. 대놓고 할 거야. 말아먹는 거야 이렇게. 그런 점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네.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대통령이 당선돼도 무수히 많은 실수를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나댈 것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이 반감, 그러니까 민심 위반이 굉장히 조기에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계속. 근데 실제로 지금 온 것 같아요. 네. 예상만큼 빨리. 예상보다 훨씬 빠른 것 같아요. 나대는 속도가 이 정도로 나댈 줄 몰라가지고. 아직 근데 시작도 안 한 거죠. 이제 더 하겠죠. 이제 시작하자마자 하여튼 빨리 내려놓지 않으면 저희들이 정신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이게 생각이. 조금 약간 당황하는 거거든. 이렇게 대놓고 하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비선 실세를 최순실이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국정농단자만 하면서 물대포 맞고 막 얼마나 고생스럽게 했는데. 근데 너무 대놓고 했는데도 왜 불이 안 붙나. 그러니까. 이게 저는 최근에 지금 우리 국민들의 심정이 다 이럴 거예요. 아니 왜 빨리 탄핵해야 되는데 지금 탄핵할 때만 기다려. 누가 먼저 하냐. 그러니까 누가 촛불 안 들어요 하는데 촛불이 들어도 아직은 이제 딱 모이진 않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필요하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당선되자마자 1년 안에 촛불을 터진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심리적인 움직임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럼 우리 국민들 좀 착한 편인 건가요? 착한 게 아니라 워밍업이 안 된 거야 아직. 쉽게 얘기하면 워밍업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감정이 누적되고 해서 폭발의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누적되는 중이긴 한 건데 이제 시작해서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빠른 속도로 누적은 되고 있어요. 이걸 폭발시킬 계기들이 아직은 충분하진 않은데 몇 번 터져 나오면 폭발해 나가겠죠. 그래서 조금은 더 기다리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이 취임한 지 몇 달 만에 저에서 몇 달이라고 안 했어요. 1, 2년 정도를 봤지. 그래서 뜨거운 여름은 좀 지나고. 조금 더 시간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당혹감도 있는 거예요. 뒤에 숨어서 도둑질하다 들켰을 때 이제 화나잖아요, 사람들이. 뭐 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도둑질하고 있어. 그러면 확 막 잡는데.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끌어내려고 그러고. 근데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먹어. 앞에서 막 도둑질하고 있어요. 뭐지? 저기 뭐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당황한다 그럴까요? 인식상의 내가 알고 있던 도둑하고 지금 다르니까 개념과 인지가 완전히 지금. 틀리는.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도둑질하고 있으니까. 이건 뭘까? 제 건가? 이게 아직 감정으로 다 오진 않았군요. 그러니까 머리로 지금 이해하는 기간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아직은. 도둑은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처음 앞에 봤습니다. 서서 나서서 나쁜 짓을 막 대놓고 광고하면서 하는 경우는 처음 봤기 때문에 이 당혹감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아, 이런 경우가 있네. 이거는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하는 걸 이제 인정하기까지의 시간도 조금 네.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아마 이제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그렇죠. 결정적인. 이제 하반기 들어갔잖아요. 여름철인데 가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심각해질 겁니다. 네. 본격적으로.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보나마나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터져나오겠죠. 열받는 거죠, 도저히 못 진짜. 참겠다. 뭐 이게 될 때가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 계기가 뭐가 될까 궁금하네요. 저는 뭐 하반기에 안보 위기, 경제 위기가 경제 위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런 쇼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하반기 방송 때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얘기하면서 그때 속상한 생각. 그러니까 벌써부터 좀.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지지율 하락을 네. 보면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더 이상 허니문 기간은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의식이 높아졌다. 촛불 항쟁을 통해서. 따라서 네. 좀 한동안 봐준다. 1년 정도. 이런 거 없다. 임기 초부터 못하면 바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실전이다. 비판하고 지지를 처리할 것이다. 근데 그건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수준과 이제 윤석열 집단, 정치 집단의 이 격차는 너무 커요. 수준 차이는 맞아요. 너무 큽니다. 아니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싫어서 윤석을 뽑은 사람들 많잖아요. 이재명 민주당을 심판한 거예요. 근데 1년 만에 내가 뽑은 사람이 제대로 못하니까 또 1년 만에 심판할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심판 속도가 빠르다 지금. 제가 고등학교 동창들이 그래도 나름 이제 뭐 민주운동 세대라고 약간 진보 성향이 있었고 민주당 지지가 강했어요. 근데 대선 끝나고 만났더니 세 명인가 8명 중에서 그 윤석열을 찍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 싫다, 뭐 이재명 싫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날 그러고 이제 대선 끝나고 2달 지났을 땐가 그러고서는 술을 먹는데 윤석열 욕을 하는 데서는 다 똑같아요. 너무 궁금해. 다 윤석열 욕을 하는 제가 찍은 애들. 그래서 야 너는 윤석열 찍지 않았니? 찍었어. 근데 죽이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단 2달 사이에 맞습니다. 그때가 이제 그 용산으로 옮기는 것 때문에 막 시끄러울 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 돌아섰더라고 다 벌써.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도 윤석열을 지지해서 찍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좋아해서. 그건 진짜 조사에도 퍼센티지가 엄청 적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민주당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기획도 못하고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왜곡된 이해, 이제 나쁜 소문 이런 거에 이제 현혹된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을 찍은 거지 윤석열 후보가 훌륭해서 찍은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그 지금 윤석열 국정지지율가 37%까지 떨어졌잖아요. 아마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네, 벌써 그럼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빨리 촛불 들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이제 선생님이 다른 그 저기 짤짤이 쇼 가셔서 한 얘기이기도 한데 진짜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이준석과 박지원 청년 정치인의 상징처럼 지금 남성 정치인, 여성 정치인 이렇게 상징처럼 되어 있는데 둘 다 너무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준석은 지금 징계를 6개월 먹었고 그래서 당대표가 이제 직무 정지가 되긴 했는데 이준석 얘기를 좀 먼저 하면은 보시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난 실망 안 했어요.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기대는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을 지지했던 소위 이제 이대남 정도나 기대가 있었겠죠. 전 이제부터 기대가 어떻게 떨어질까? 이제 뭔가 기대. 뭐 애초에 별로 기대가 없긴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준석이나 박지원 씨 같은 경우에는 심리 분석을 한 게 없어요. 네. 자료를 본 게 없어서 깊이 있는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둘이. 그런 모든 사람을 제가 분석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할 때만 분석을 하는데 지금 두 사람은 그 정도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시간 투자할 수 없고 그냥 저희 전반적인 인상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나르시스트과죠. 그것도 이제 수준 좀 낮은. 수준이 낮은. 네, 나르시스트도 좀 고도한 사람이 있고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고도한 사람은 은근하게 잘난 체하고 이 저급한 사람은 나 외제차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바보 같은 놈. 자랑을 아주 저급하게 하는. 이준석이 약간 저급해요. 자랑하는 게.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관심받고 관종이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성향이 분명히 있다. 과시욕이 강하다.
그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하고도 틀어졌을 뜨는데 그런 성향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요? 대표적인 사진이 제가 딴 데서도 얘기했지만 되게 인상적인 사진이 유세에 윤석열을 지원하러 나간 거예요. 근데 사진은? 자기 앞에서 사인하고 해맑게 웃고 윤석열 뒤에 이러고 서 있어요. 뻘쭘하게. 네. 근데 윤석열 후보가 그런 거를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참고. 오늘은 이준석의 날이네. 이러면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준석의 날이네. 두고 보자 뭐 이렇게 되면서 그렇지. 뒤에서 저 자식이 나를 두고 나를 깔아뭉겠어? 무시했어? 언젠간 밟아주겠어?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계속 윤석열 후보 앞에서 잘난 체를 하니까 두 사람이 좋아할 수가 있겠냐고요. 윤석열이 이준석이랑 화해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이렇게 앉는데 노룩포옹해요. 노룩포옹. 노룩. 그때도 이준석을 안 봐요. 윤석열이 좀 짜증난다는 듯이. 그러니까요. 마이크 사건도 있었고 네, 마이크 그렇죠. 뺏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향 때문에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독불장군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을 만들고 지지 기반을 닦는 스타일은 아니고 사회성이 약간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회성 없는 거죠. 좀 없다기보다는 나쁘게 얘기하면 반사회적인 성향이죠. 네, 맞아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보면 딱 느낌이 오는 게 이제 화가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이다. 분노가 심한 사람이다. 그래서 공격을 굉장히 좋아한다. 좋아한다기보다는 억제할 수 없어 한다. 한번 불 붙으면 그냥 터져나가는 그러니까 방어범의 심리라고 제가 홍준표에 대해서도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가장 꼴보기 싫던데 이준석은. 그러니까 이제 불을 지를 대상이 있어서 불을 지르는 게 아니고 아무나. 불을 지르고 싶은데 걸리면 지르는 건 그러니까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걸리고 자기 화 때문에 누구든지 걸리면 치는 모두가기의 달인이고 이제 딱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독한 승부욕이 있고 승부에서 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방송 같은 거 토론 이런 거 보면 근데 보통 이제 승부에서 지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못 받고 자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승부에서 지면 부모가 날 싫어할 거야 이런 게 어려서부터 있는 사람들이 승부욕 이겨야지만 인정받아. 이겨야 인정받고 이겨야 내가 잘난 사람인 것 같이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사랑 상실에 대한 공포, 인정을 못 받을지 모른다는 공포 이런 게 심한 사람일수록 승부욕이 강할 수 있어요. 이준석이 좀 그런 쪽의 케이스가 아니냐.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적을 많이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나. 이대남들이 이제 그 패미에 맞서는 그 어떤 뭐 전사의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이준석을 좋아했던 거지. 사실 인품이나 이 성격으로서 매력적인 측면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런 자리까지 가다 보니까 더 나르시스트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 사람도. 그렇죠. 그런 성향이 더 커지겠죠. 박지원 얘기도 좀 해주시죠. 박지원에 대해서는 일단 많은 사람들이 그 식견이 부족하다 정치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정치적 식견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보다는 박지원이라는 사람의 정치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뭘까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을 내가 대변하는 그들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정치인이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특정한 사회 집단의 자기가 대표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했을 때 저는 거기서 좀 먼저 자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씨가 말하고 행동하는 전반이 전체 국민을 대변하는 데서 나오기보다는 여성들의 어떤 그것도 약간 극단적인 성향의 페미니스트 여성들도 다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박지원 씨를.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정체성을 자기가 갖고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명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는 정치를 한 이유가 성범죄 해결. 이렇게 표현을 근데 그게 이제 그 N번방 사건 해결 같은 데는 좋아요. 그렇게 이제 전문적으로 특정한 세력을 대변해서 범죄를 척결하고 하는 건 좋죠. 근데 정치는 그게 아니거든요. 정치는 그렇게 특정한 사회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오히려 자기가 근거하고 있었던 협소한 사회 집단에서 가졌던 정체성이나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입장에서는 벗어나야 되겠죠. 근데 그걸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래서 스스로 계속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하면 정치인으로서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극소화되고 나머지는 등을 돌리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박지원 이것도 굉장히 가벼운 인상이에요.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좀 화가 많이 나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표정도 그렇고 막 조금 화난 듯한 표정, 진짜. 긴장된 표정. 그 다음에 말도 조금 세요. 막 그 어떤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막 이제 그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따뜻하고 막 이제 같은 걸 사랑, 얘기해도, 네. 사랑. 근데 박지원 씨의 말 같은 거는 좀 공격적이에요. 그 비판 같은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역시 화가 좀 많이 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두 사람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다른 방송에 얘기했지만 오늘날의 젊은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 전반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고, 공격적이고, 네, 공격적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들을 공유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에도 결국 그 세대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하는 거고 그 세대의 문제점은 사회로부터 비롯된 거죠. 그게 박지원 씨가 처음에 그 불꽃 추적단 네. 있나요? 네. 그때 또 이룬 성과가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어떤 가치관, 정의에 대한 가치관 같은 거에 저변이 좀 확대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박지원 씨는 성범죄 해결을 위해서 대표해서 민주당에 들어왔는데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문제가 꼬여버린 거죠. 그렇죠.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됐으면 전체 국민들의 요구가 뭔지를 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박지원 씨가 일부 페미니즘의 문제점이기도 해요. 모든 사회 현상을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걸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러면서 이제 시가국 짤짤이 사건 같은 게 일어나는 네, 거잖아요. 네. 과도하게 너그러움 이런 게 없고 네. 무조건 처벌. 이 사람들은 우리를 지배해왔고 가해자 이런 태도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렇게 모두를 적을 만드는 네. 그래서 저는 안타깝고 박지원 씨가 이게 수박이다 뭐 반계약제다 이렇게 욕을 먹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해석하면은 좀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박지원 씨가 그런 행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조건과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제 그 역할이 아니었던 거죠 비대위원장이.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관심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그 잘할 수 정치를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극단적 페미니즘이든 아니면 여성 혐오든 그런 거에 기반을 둔 정치는 성공할 수 없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정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어떤 것이든 간에. 화와 분노로 사실 똘똘 뭉친 화와 정치는 분노로는 실패하죠. 정치를 못해요. 그걸로는 이제 테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뭐 정치는 안 됩니다. 정치는 확대돼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로.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화와 분노로 뭉쳐서 세상을 바꾼다? 있어 본 적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네. 그 전에 무너져요. 사랑은 돼요. 사랑은 퍼져요. 널리 사랑의 기본화. 그래서 여성 해방 운동이든 뭐 남성 해방 운동이든 요즘에 젊은 남성들은 남성 해방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자기들이 네. 피해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남성 해방 운동이든 그 다 인간 해방 운동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건 인간에 대한 사랑에 기초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랑의 기초에서 운동을 한다면 그렇게 극단적인 경향으로 치닫지는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왜 이걸 하느냐, 그 기초에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아니면 분노가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인간에 대해서. 청년 정치인이 참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세대가 이런 기본 정서를 지니고 정치권에 진출하면 이런 사태가 나는 거죠. 그래서 더 사랑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회 샘솟는, 구조 이런 것들이 사회. 좀 기반이 돼야 더 건강한 청년 정치인들 좀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진짜 청년 정치인이 나오려면 청년 운동이 활성화돼야죠. 그러니까 한 명 청년 세대에서 끌어다가 집어넣는 방식이 아니고 청년 세대에 활발한 운동이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기본 소득을 해달라든가 뭐 기본 주택을 해달라든가 아니면 기본 직업제를 하라든가 하는 식의 목표를 내걸고 청년들이 조직화가 돼서 청년 운동을 활발히 하고 그 청년 운동을 활발히 한 청년 운동을 지도했던 사람이 청년 정치인으로 부상을 해야죠. 그러니까 자기 세대와 더불어서 성장해야지 딱 떨어져서 몇 명 수혈하는 방식은 안 돼요. 586도 그래 실패한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그 말고. 세대를 대변했던 건 학생운동할 때였죠. 그때는 대표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다들 뭐 민중속으로 들어가고 할 때 정치권에 딱 떨어져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연계가 끊어져 버려. 네, 그러면 연계가 끊어지면서 그때부터는 진짜 청년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청년 운동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30대 대통령도 당선됐어요. 청년 운동 출신가들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상한 데가 많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청년 운동이 좀 활성화되고 그러네요. 이준석이랑 박지원 둘 다 갑자기 어딘가에서 발탁된 거죠. 발탁된 거네요. 네. 대중운동
그렇죠. 조직운동, 집단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하는 운동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올라와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걸 청년 기반으로. 세대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쵸. 그런 주제를 가지고 네. 거기서 또 경험 있는 분들이 올라와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사회에서 이 청년 세대가 목소리 낼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 그렇죠. 엄청 지금 많죠. 좀 있으면 등록금 예상됩니다. 제일 고통스럽고 힘들게 사는 건 그러니까요. 청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년들만큼 지금 사실 정치를 똘똘 뭉쳐서 해야 자기의 되는 어떤 주제로 삼고 해야 될 사람 집단은 없어요. 맞아요. 제일 힘든 세대죠. 그렇죠. 청년 세대의 미래가 달려있는 지금 시기이다 네, 네, 보니까. 네, 그러면 우리 청년운동을 응원합니다. 청년운동 하고 어디로 싶으신 분들 전화하세요? 어디 연락주세요. 저기 네, 메일 주소 청년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사회에 대한 궁금한 것도 봤는데요. 우리 사회 현상에 대해서 궁금한 거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미칠 것 같은 사연들, 자기 고민들 이런 것들을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사연은 chungnami000gmail.com 청년운동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메일 보내주시고요. 네, 사연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방송은 유튜브 주권방송과 촛불전진이 공동기획하고 송출합니다. 네, 그러면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